좀 부동산 얘기를 한번 예. 해보려고 하는데 최근에 출간하신 책 더 찬스 예. 거기서 부동산 거품 붕괴를 얘기를 하셨어요. 예. 부동산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저는 뭐 붕괴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모든 자산가의 연착륙이라는 게 없거든요. 지금 주가가 경착륙하죠. 네, 그렇죠. 부동산도 경착륙. 경착륙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2009년 10년 무렵에요. 서울 아파트 가격이 30~40%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때 제가 한 아파트에서 전세 살면서 혹시 그 집값이 전세가 밑으로 떨어져가지고 제가 전세금을 깡통 전세 돌려가지고 될까봐. 깡통 전세, 네. 역전세 네. 그런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부동산은 반드시 사이클이 있다는 거죠. 네. 예, 그런데 제가 여러 가지로 평가해 보면은 지금 우리 집값이 상당히 가대평가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시 아파트 가격이 75% 올랐다고 2009년 5월부터 올 그 6월까지요. 네. 예, 그런데 이 기간은 소비자 물가는 한 30% 올랐고요. 특히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PR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서울 경우를 보면은 서울 중간 가구 소득에 비해서 집값이 중간 집값이 네. 19배입니다. 아, 이 의미가 뭐냐면은 중간 가구가 19년을 하나도 안 쓰고 돈을 모아야지 살 수 있는 살 수 있다는 거죠. 아, 그게 2013년에 9배였었어요. 2배가 됐네요. 2배 올랐죠. 소득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겁니다. 네. 예, 그 다음에 뭐 렌트에 비해서 집값이 얼마나 올랐느냐 이것 가지고도 평가합니다만은 뭐 전도시 아파트 가격 한 30%, 서울 아파트는 거의 50% 정도 가대평가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모든 게 가대평가되어 있다는 거죠. 네. 이게 해소되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아, 이제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지역마다 좀 차이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최근에 뭐 도시별로 보니까 대구가 제일 먼저 떨어졌고요. 네. 대전이 떨어졌고 네. 다른 대부분의 도시도 이제 추세가 바뀌고 있어요. 이 추세가 한번 꺾이면은 상당히 오래 간다는 거죠. 부동산은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착륙은 없다. 무조건 예, 경착륙. 그래서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됐으면 좋겠다 그러는데요. 자산 가격이라는 게 하향 안정이라는 게 없습니다. 떨어지면 뭐 계속 떨어지면, 오를 때 계속 예, 오르듯이. 예, 예, 그렇습니다. 아, 근데 요새 제가 며칠 전에 그 아침에 운동하면서 TV를 봤더니요. 벌써 일부 그 지방 도시에서는 역전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나오고 그렇죠. 있다는 겁니다. 네. 이게 이제 서서히 주변에서 중심으로 지금 오고 있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네. 또 어떤 분들은 이게 부동산이 오랫동안 떨어질 거다. 뭐 예를 들어 2020년대 뭐 중후반 되기 전까지는 회복되기 어려울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아니다. 이거 뭐 입주 물량이나 공급이나 이런 걸 감안했을 때 2~3년 정도 조정이 있더라도 반등할 소지가 높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만약에 경착륙이 시작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그 조정 기간을 예상하시는지. 저는 뭐 그 중간쯤 말씀드리고 싶네요. 아. 2~3년보다는 길고 아주 장기보다는 네. 한 4~5년 정도로. 예, 네. 예. 그게 한번 사이클이 꺾이면은 네. 예, 그 정도는 갈 수가 있거든요. 예. 근데 그런 사이클이 지금 서서히 꺾이고 있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는 부동산 가격 억제하기 위해서 뭐 28번 억제 정책을 냈는데요. 지금 윤석열 정부 보니까 조금씩 규제를 완화하고 있거든요. 있죠. 그렇죠. 저는 앞으로 5년 내에 계속 완화하리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도 그걸 어느 정도는 뭐 인지하고 대응하려고 하는. 예. 물론 저처럼 떨어진다고 생각 않고 그냥 안정화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말을 그렇게 하는 예. 걸 수도 있잖아요. 자산가에는 안정화라는 게 없다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리서치 센터장 할 때요. 네. 애널리스트들이 오를 때는 주가 좀 더 잘 맞춥니다. 네. 떨어질 때는 잘 못 맞춰요. 연착륙 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애널리스트들과 목표 주가 설정해 놓은데요. 우리나라 뭐 시가총액 10대 기업들을 보니까 지금 목표 주가보다 실제 주가가 50% 밑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경착륙으로, 자산가의 경착륙을 하는데 우리가 사실 이론적으로는 그 경착륙을 전망을 못 하죠.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예측하는 주가가 적정 주가일 수 있어요. 네. 그 기업 실적에 비해서. 네. 예, 그런데 떨어질 때는 반드시 경착륙이라는 거죠. 뭐 그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하고 일단 막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렇죠. 부동산 가격도 비슷할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겁니다. 그 내년에는 그래도 인플레가 진정이 되고 그 경기 침체가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양하기 위해서 금리도 내리고 돈도 풀 것이다. 예.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시기에도 부동산 계속 떨어질까요? 부동산 가장 중요한 게 결정 요소 보니까 금리, 담보대출, 그다음에 주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경기예요. 예, 그런데 우리가 저금리 의미, 금리 떨어진다는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네. 금리에는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 들어있거든요.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낮아진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보니까 1980년부터 2009년까지 이때는 우리 경제가 연평균 7%, 세계 평균 3.4보다 2배 정도 성장했거든요. 네, 네. 근데 2010년부터 작년까지는 세계 경제 연평균 3.3, 우리 3.0. 더 우리가 세계보다 못해졌네. 낮은 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앞으로 10년은 우리가 선진국보다 낮은 성장을 할 거라는 거죠. 선진국보다 더요? 네. 미국보다 우리 잠재 성장률이 지금 더 빨리 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금리가 미국 금리보다 더 낮아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금리 의미, 금리 떨어지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이 떨어진다. 우리 임금이 많이 안 오른다. 그 다음에 내 일자리가 그렇게 많지 않다. 저금리 의미라는 바로 그런 거라는 겁니다. 그동안 금리가 낮다고 우리가 뭐 영끌 뭐 이런 이야기가 많이 네. 나가지고 금리가 낮으니까 돈 빌려가지고 주식도 사고 채권도 사고 뭐 부동산 사고 소비도 했지 않습니까? 네. 이제 그런 시대가 아니라는 거죠. 저금리 의미는 성장 자체가 너무 예, 성장 자체가 낮아진다는 걸 의미한다. 그래서 돈 빌려가지고 리스크가 높은 자산에 투자해서는 안 된다. 물론 시기 있어요. 그렇게 하는 물론 게 주가가 유효한 시기가 있죠. 충분히 떨어졌다면은 네, 네. 그러니까 제 주변의 부자들 자산가이 많이 떨어졌을 때 현금이 있어가지고 자기 현금 가지고 사고 또 레버리지를 은행에서 돈 빌려가지고 또 사거든요. 네. 자산가이 충분히 떨어졌을 때는 레버리지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오히려 그때는. 네. 네. 그런데 이런 시기는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요새 이제 주가가 떨어지니까 주식시장에서 뭐 반대 매매나 많이 매물 나와가지고 그게 그 주식을 더 떨어뜨린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맞아요. 이런 시기는요 신용 절대 쓰는 게 아닙니다. 있는 돈으로만 하셔야 돼요. 이제 지금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면은 침체가 오고 부동산 시장, 그다음에 뭐 주식 시장 이런 자산 시장이 안 좋아지는데 제가 듣다 보니까 앞으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저는 지금은 절대적으로 채권 투자를 늘려야 될 시기라고 보고 있어요. 아, 채권이요? 네, 그동안 채권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네. 지금 채권 투자한 사람들은 엄청 손해봤을 거예요. 채권 금리가 올랐다는 거는 가격이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는 떨어졌다는 거죠. 네. 네, 그런데 내년에 경제 성장이 둔화된다, 물가 상승률 떨어진다. 그러면 장기 금리부터 떨어질 거예요. 특히 네. 10년 국채 수익률부터. 10년 국채 지금 사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 그러면 정리하면 경제 성장이 둔화되면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장기적으로 장기 금리가 떨어질 것이고 네. 장기 금리가 떨어진다는 거는 장기 국채의 가격이 예, 올라갈 수 있다. 올라간다. 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계속 최근에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그 큰 증권회사, 두 증권회사에서 채권을 적극적으로 팔고 있더라고요. 아, 그 증권사에서도 이제 채권을 팔 시기가 왔다는 것이죠. 저는 지금은 채권 투자 많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가계자산 중에서 채권 비중이 2.3%밖에 안 됩니다. 채권 투자를 실제로 하시는 개인이 하시는 경우는 저도 거의 보질 못한 거의 것 같아요. 보지 못했죠. 네. 채권 투자를 하면요. 채권 투자가 경기에 아주 민감하거든요. 채권을 투자하면 경기 흐름을 알 수가 있어요. 특히 미국 경제 예측할 때 장단기 금리 차 가지고 예측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10년 국제 수익률하고 2년짜리 이게 역전되면은 안 좋아진다. 시간의 기간의 네. 문제였지 반드시 경기 침체갔거든요. 아, 진짜 한 1년인가? 그 정도 전에 막 장단기 그 스프레드 역전됐다 막 이런 얘기 나왔었던 네. 것 같아요. 그 2019년에 9월 달에 역전되고 2020년 또 침체에 빠졌지 않습니까? 아, 네, 맞아요. 물론 코로나 가지고. 근데 지나고 보면 장단기 금리 코로나도 예측했다는 겁니다. 와, 제가 보니까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채권 투자하면서 경기의 흐름을 아셔야 수 된다는 있다. 거죠. 근데 채권은 사실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아요. 이거 ETF 없습니까, 이건? ETF 있습니다. 아, 근데 아직 투자자들이 채권은 별로 투자 안 하시기 때문에 네. 거래가 별로 안 돼요. 아, 10년짜리 국대 아, ETF가 있거든요. 네. 그건 맹점이네요. 거래가 안 되는. 사고 팔기가 쉽지 않아요. 아, 거래가 잘 안 되니까. 채권형 펀드 가입하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네. 네, 저 같은 경우는 근데 아주 큰 돈 아니면요. 거래가 안 돼도 언제든지 사고 팔 수는 있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 채권 비중, ETF 10년 국제 서서히 늘리고 있습니다. 또 그거의 가격 변동을 보면서
장기금리도 확인할 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장기금리에 따라서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지도 또 볼 수 있고. 채권 투자를 하면은 경기의 흐름을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근데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채권 투자 심심해서 못 하십니다. 이렇게 주식은 하루에도 5% 10% 올랐다가 또 그렇게 떨어지고 그러는데 채권은 이게 가격 변동폭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네, 그렇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최소한 자산은 지킬 수가 수 있습니다. 있다. 혹시라도 뭐 금리 올라버리면 10년짜리 국채 샀으면은 그냥 10년 가지고 있으면은 그냥 매년 3.7% 정부가 주는 거거든요. 은행 이자보다도 그렇죠. 높아요. 그리고 그 사이 금리가 떨어지면 중간에 언제든지 팔 수가 있고. 근데 요새 은행 예금 금리가 뭐 3%대도 나왔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그거는 1년 동안 가지고 있어야지 맞아요. 3% 맞아요. 줄 거예요. 네. 중간에 못 깨죠. 깨면은 다 토해내야 되죠. 이자 안 주죠. 없어요. 예, 예. 그런데 채권은 어떻습니까? 내 맘대로 팔아도. 중간에 언제든지 팔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은행에다 3% 지금 금리 많이 올렸는데 그것도 해야 되지만은 그것보다는 차라리 10년짜리 국채 사는 게 만기 없어요. 채권 수익률 떨어지면 팔아서 시세 차익 누리면 되거든요. 국채라 하면 우리나라 채권 말씀하시는 네, 건가요? 우리나라도 있고 미국도 있는데요. 네. 저는 우리나라 게 다 보여요. 10년 국채 수익률이 3.7% 정도 되고 미국은 한 3.2% 정도 되거든요. 아, 네, 네. 근데 앞으로 갈수록 우리 경제 성장이 미국보다 낮아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 10년 국채 수익률 미국보다 더 빨리 떨어질 거라는 거죠. 더 금리가. 낮아질 수도 있어요. 금리가 낮으면 채권 가격이 더 많이 올라니까. 예. 그러니까 이렇게 운영하실 수 있겠네요. 제가 들어보니까 어차피 은행에 넣어놓을 거면 국채를 사는 게 낫다. 예,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거 사놨다가 채권 금리가 많이 떨어졌다는 거는 경기가 나빠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때 시세차익 놓고 채권 팔아가지고 그때 주식으로 돌리면 돼요. 그러니까요. 예. 그때 또 주가는 쌀 테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 이런 분들이 많아요. 지금 내가 주식 투자를 했는데 물 타다가 이제 내가 탈 수도 없다. 예. 이런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팔지 마라. 예. 그러니까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르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우리 명목 GDP라고 있는데요. 네. 예, 그게 지난 한 10여 년간 뭐 3% 좀 넘게 성장했는데 코스피는 5%좀 넘게 매년 연평균 올랐거든요. 우리가 아직 명목 GDP가 마이너스 성장은 안 합니다. 플러스 성장하니까 주가도 매년 5% 정도는 오를 수가 있어요. 예, 그런데 앞으로 3년은 좀 기대 수익률은 좀 낮춰야 되는데요. 네. 근데 최근 3년 동안 우리 명목 GDP 성장은 3%였는데 최근 주가가... 3년 동안 코스피는 14%는 올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미 많이 잡아먹은 거네요. 예. 앞에서. 그러니까 앞으로 3년은 기대 수익률 좀 낮추셔야 돼요. 네. 예. 그럼 지금 시기에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존버가 답이다. 지금은. 예, 그렇죠. 근데 반드시 종목 점검을 한번 해야 됩니다. 아예 상폐돼 버리는 종목은 아니어야 되니까. 이게 네. 살아남을 회사인가. 특히 내년에 세계 경제 나빠지면서요. 많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네. 뭐 저도 한번 당했습니다. 아, 진짜요? 예. 그러니까 채권 투자를 증권회사에다 맡겼거든요. 근데 하이힐드 채권이라고 제가 뭐 그 펀드를 선택했으니까 물론 제 책임이죠. 네. 근데 거기에 편입된 종목 하나가 부도가 나버렸어요. 아이고. 그래서 상당히 큰 돈 잃었죠. 이럴 경우가 앞으로 많이 있을 거라는 겁니다. 와, 진짜 경험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래서 이런 시기에는 정말 오래 버텨야 되는데 네. 버틸 만한 종목인가 이걸 한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굉장히 저평가 국면에 들어섰다는 겁니다. 물론 내년 상반기에 제가 한 번 더 저평가 국면이 있으리라고 생각되는데요. 네. 뭐 그때 더 사시면 되고요. 일단 지금도 시장에 뭐 아직 참여하지 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이 주가가 싸다는 생각을 갖고 예. 시장에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고, 기존부터 투자하시다가 지금 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투자자분들도 주가는 장기적으로 오른다는 신념을 잊지 않고 잘 지켜나갈 수 있게. 예. 예, 근데 주식이 전혀 없는 분들은 지금 좀 사놓으셔야 돼요. 근데 제가 내년에 상반기 한 번 더 떨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만 네. 내년 상반기에 떨어질 때 주식이 하나도 없으면 못 사요. 그렇죠. 네. 무서우니까. 네, 무서우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발을 물에 담궈놔야지 네. 이게 물이 찬지 뜨거운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얼마 좀 사놨다면은 네. 내년에 더 떨어지면 발이 너무 차가워졌구나. 네. 그러니까 차가 하면서 못 들어가잖아요. 네, 못 들어가요. 그렇죠. 예. 그럼 들어가면 좀 이런 있으면 시기에 따뜻해지는데. 주식 안 하신 분들은 좀 사놓으셔야 됩니다. 아.